세 분 강사님들 발표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Q&A 세션에서 질의응답을 좀 할 건데요. 첫 번째는 공통 질의로 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세 분에게 따로 이제 개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공통 질의에 대한 부분인데요. 대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제 저신용자들이나 아니면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만큼 소득에 대한 부분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향후에 부실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그런 걸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들에게 좀 유리한 입장인 거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그대로 시장금리를 반영해서 그만큼의 대출을 그 이자를 더 물게 하는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소비자가 부담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고정금리에 대한 부분을 늘릴 생각이 있으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고요. 요거를 일단 은행 쪽에서 먼저 답변을 주시고,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여전업 쪽에서 발표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 상승기에 이제 고정금리 비율을 늘리는 것이 차주의 채무 상환이나 이런 부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일단 말씀에 일단 동의는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기본적인 컨셉으로는 이제 금리 상승기에 고정금리 대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는 방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과 그다음에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뭐 청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들은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신용대출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좀 생각하기에는 단순하게 이제 변동금리도 있지만 좀 만기에 대한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주택담보대출은 사실 뭐 5년 뭐 짧게는 그리고 길게는 30년, 40년까지 장기 대출을 하고 있지만 신용대출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좀 고려가 될 좀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일단 결국에는 채무 상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무 상환 능력 내에서 빌리고 그 다음에 그걸 분할 상환하게끔 하는 그런 안정적인 관리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그런 구조적인 개선도 좀 필요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저도 일부 이제 대출이 좀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측면에서 감독 당국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대출 관련해서는 보험보다는 은행 쪽에 이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크게 뭐 보험 쪽에서 말씀드린 게 제한적이긴 합니다.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마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생보사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이 새로운 제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확정형에 대한 어떤 그런 회사 차원의 감독 당국 차원에서 특별히 이제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기억이 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야 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공시율 부분이 이제 공시율이 생각보다 금리 상승에 대비해서 많이 반영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좀 언론상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생손보험의 공시율 차이도 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저희뿐만 아니라 보험업계, 감독당국이 함께 좀 공시율, 금리 상승기에 공시율도 충분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좀 제한이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여전사는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이디어는 되게 뭐 좋으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금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 상승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어떤 기준금리의 상승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시장금리가 기준금리가 뭐 1년 동안 계단식으로 3번 상승한다고 해서 시장금리도 똑같이 계단식으로 3번 상승하는 형태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뭐 통화당국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할 때 선반영해서 상승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시장금리는 또 기준금리랑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은행들이나 뭐 여전사들이 그 조달금리 여전사들의 이제 조달금리 부분은 기준금리라기보다는 주로 시장금리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금리로 한다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조금 기본적으로 의문이 조금 들고요. 그러니까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금리를 산출하는 시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고정금리가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호응을 받고 이제 그 여전사들한테도 이제 그러니까 여전사는 이제 고정금리가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어떤 금융회사에 또 이제 매력적인 상품이 되려면 그게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제 소비자의 예상보다는 낮고 그 금융기관의 예상보다는 높은 수준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려면 그거는 어떤 정책 사이드에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금감원보다는 다른 정책 당국에서 하셔야 되는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여러 가지 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기대를 감안했을 때 이제 그 소비자와 금융 소비자와 이제 금융기관의 어떤 기대가 둘 다 만족을 시키는 가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뭐 여전사에 대해서는 원래 기본적으로 고정금리형 상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가 그 뭔가를 준비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질문은 이제 끝난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업권별로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먼저 이제 금융업의 이제 제일 큰 사이즈인 은행 쪽의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아까 발표하실 때 보니까 연체율에 대한 부분이 분모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거가 있었는데 그럼 분모 효과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와 그다음에 생각해야 되는 게 코로나 이전 상황과 이후 상황이 상당히 다릅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는 뭐 경쟁이 시간에 대한 제약도 없었고 장소에 대한 제약도 없었고 그다음에 인원에 대한 제약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갈 수 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런 제약 조건들이 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연체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부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가 향후에 지금은 당장은 정부에서 뭔가 그 유예 대책을 해주고 하지만 향후에 이런 혜택이 끝나는 순간 더 큰 리스크가 오지 않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 이제 바젤 3 도입이 이제 내년 1월달에 시작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전면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이후에 다른 제도에 대한 도입을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먼저 이제 저희 뭐 연체율이라든가 부실채권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역대 최저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먼저 부모 효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 효과라는 거는 이제 결국 연체율이라는 거는 이제 총 대출 분의 이제 그 연체 대출이 얼마나 되느냐의 비율인데요. 이제 연체가 늘어도 만약에 분모인 총 대출 자체가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는다고 하면 연체율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이제 그 대출 증가의 속도가 좀 평상 뭐 장기 평균보다는 좀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로 해서 연체율이 좀 낮아져 보였다라는 거를 부모 효과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정상적인 상황으로 뭐 경제 활동이 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코로나19 관련된 이제 저희가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을 통해서 뭐 만기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뭐 병행해서 좀 진행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부모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그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이 이제 뭐 만기 연장 그다음에 원리금 뭐 이제 뭐 연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자 유예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자 유예 비중이 뭐 많지는 않아서 사실 가장 위험한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부실이 난다고 해도 크게 은행 건전성에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만기 연장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은행들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시용평가, 그러니까 뭐 시용 등급을 매년 이제 기업 여신의 경우에는 매년 이제 정기적인 시용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시용 등급 평가를 할 때라든가 그다음에 시용 유형 평가를 할 때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5월달에 이제 시용 등급 평가 관련해서 좀 발표한 내용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와 관련된 일시적 유형 기업에 대해서는 그 향후 회복 가능성을 반영을 해달라라는 좀 그런 지침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단순하게 재무적인 수치가 단순히 하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등급을 하향하지는 말고 비재무적 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라고 좀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게 거꾸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재무적인 그리고 뭐 이자를 잘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면밀히 살펴봐서 이 기업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의 일시적인 영향이 아니고 구조적인 영향에 따른 그 사형 산업의 뭐 어떤 부분이라든가 그런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코로나19가 회복되더라도 향후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면은 그 면밀히 봐서 좀 정확한 시험 평가를 통한 뭐 좀 선제적인 구조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필요하다.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요거는 이제 아까 질문 주셨던 향후에 이제 리스크 관련된 이제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이제 바젤 3가 이제 최종안 처음에는 이게 이제 뭐 바젤 4라고도 불리다가 결국에 이제 바젤 3 최종안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바젤 3 도입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사실 이 논의 자체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좀 기존의 이제 바젤 2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반성들이 있었고요. 그 반성에 의해서 논의가 한 10년 가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단 그 BCBS, 그러니까 바젤 위원회에서의 이런 글로벌 규제 관련된 논의들은 크게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그래서 바젤 3가 되면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규제 중에서 뭐 지주에 대한 LCR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아직 도입이 좀 완료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충실하게 더 마무리가 돼야 될 것이고, 좀 다른 규제긴 하지만 이제 틸렉이라고 해서 그 손실 흡수 능력이라는 규제가 이제 FSB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G10,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도메스틱한 시스템적 중요은행들은 저희가 해서 추가 자본을 부여하는데 글로벌 차원에서도 이제 시스템적 중요은행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 자본 부여와 추가 규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틸렉 규제가 있는데 이 총 손실 흡수 능력은 이제 단순하게 이 자본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좀 더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 저희 국내에는 글로벌 SIB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SC은행이 이제 G10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SIB에 이제 자회사 은행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우리나라의 그 물론 장기적인 거긴 하겠지만 뭐 그런 쪽도 저희가 좀 고려는 할 수는 있을 거는 같고요. 근데 이제 당장에는 이제 바젤 3 최종안 도입에 일단 감독 역량은 집중될 예정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험 쪽에 질문 이태기 팀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이제 IFRS 17이랑 킥스 도입이 뭐 17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산출을 해야 되는 거고 비교공시를 위해서 산출해야 되는 거고 킥스 같은 경우 2023년도부터 적용이 시작이 되는데 두 개가 적용이 같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보험사들이. 그래서 뭐 킥스 관련해서는 표준 모형을 적용했을 때 해당 부분이 너무
산출값이 너무 낮게 나와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은행의 바젤처럼 바젤2 했을 때처럼 표준 모형과 내부 모형을 동시에 도입하게 되면 내부 모형에 의해서 RBC 비율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모형에 대한 부분이 도입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부 모형을 검토를 시작하고 올해 안에 가이드를 내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도입되는 가이드는 부분 승인을 위한 뭐 보험 부채 쪽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자산 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한꺼번에 승인을 생각해서 한꺼번에 기준을 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 자료에서 아마 내부 모형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이제 좀 준비하겠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고요. 아마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좀 저희 감독 당국하고 이제 보험업계가 표준 모형 KICS라는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부 모형을 좀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이런 어떤 환경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아마도 내부 모형은 올해 저희가 이제 업무 계획으로 이제 큰 틀에서 아마 승인 기준을 준비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모형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험, 시장 신용, 또 뭐 금리 이렇게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느 부분을 먼저 할지는 저희도 이제 시장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많은 회사들이 좀 관심 갖고 있는 보험 쪽에 이제 내부 모형은 보험 리스크, 생명 장기 쪽하고요. 아마도 이제 금리 쪽에 좀 더 관심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부 회사가 TF를 고민하고 있는 것도 금리와 보험 쪽, 이제 생명 장기 쪽이겠죠.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내부적으로 스터디하고 있다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또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아마 저희가 아마 KICS를 저희가 인력의 한 팀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계속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내부 모형에 대한 전문 인력뿐만 아니라 신규 감독 인력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많이 좀 제기를 했지만, 그런 부족한 상황이 있어서 지금 제한된 인력으로 현재 표준 모형을 좀 그나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큰 그림이 그려졌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요. 올해 이제 법령화 작업이 이제 마무리를 목표로 상반기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에 표준 모형이 마무리가 되면 하반기에는 아마 시장과 소통하여 어떤 부분, 보험일지 금리일지, 아마 이것도 한 부분 이렇게 승인 기준을 마련하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험, 뭐 금리, 아마 그런 부분이 먼저 저희가 준비하지 않을까, 또 충분히 시장의 전문가와 소통하여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의견이 있으시면, 준비하고 있는 회사 있다면 저희하고도 미리미리 협의하여 좀 준비를 해주시면 저희에게도 아마 업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험 쪽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 저희 킥스가 도입이 되고 나면 RBC 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회사들이 좀 있다고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유예 기간을 5년 동안 둬서 MOU 체결하고 그거를 경영 개선을 통해서 해소를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험은 은행이랑 다르게 이 만기가 워낙 길다 보니 유동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한 번 생긴 유동성은 거쳐서 볼 수 없이 이제 헤어날 수 없는 형태가 돼서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데, 만약에 보험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금국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법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상위사들이 그 퍼센테이지만큼 나눠 갖는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 IMF 때도 그렇게 계약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계약 이전이 되는 단계에서 지금 같은 형태는 부채가 많아서 문제가 생긴 거다 보니, 그렇게 계약 이전을 받은 회사도 똑같이 부채 쪽이 늘어나게 돼서 또 동일하게 부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어서, 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또 상회사들은 안 받으려고 할 테고요. 그렇게 되면 보험 계약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텐데, 그런 거를 감독 당국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저희 금융감독원에서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뭐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마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선적으로 이제 과거 IMF 이후나 뭐 그런 어떤 부실 보험사들, 뭐 생보사의 경우에는 아마 일부 상위사들이 그 생보사를 많이 인수하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선보사의 과거 이제 기억나게 해동화재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위사들이 이제 계약을 이제 어떤 분할하여 뭐 시장의 어떤 규모 대비 분할하에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뭐 그게 꽤 이제 오래전, 거의 20년 전 이야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보험사가 부실로 이렇게 이제 계약 이전이 된 사례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아마 대부분 이제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서 이전하는 계약으로 전체를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는 뭐 저희가 예단하기는 현실적으로 뭐 어렵고요. 그 부분은 이제 부실 금융기관 지정이 되면 그런 프로세스는 예보와 감독 당국이 함께 고민하여 아마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현행의 RBC 단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KICS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RBC 단계에서도 그런 어떤 100% 미만, 50%, 0% 이렇게 제한해서 회사로 하여금 경영 정상화를 저희가 계속 꾸준히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이유가 아마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단계에 있고요. 특히 이제 KICS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아까 이제 제가 이렇게 간단히 소개해드린 경과 조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그 KICS로 전환돼 가지고 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뭐 보험부채 증가분이라든지 신규 위험 이런 거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경과처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혹시라도 KICS 비율이 일정 샥에 의해서 금리 변동성에 대해서 좀 미흡해서 좀 올라갔었거나 일부 손해율이 이제 뭐 대형 사고로 인해서 올라갔을 때도 RBC 비율 측면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일정 기간은 저희가 유예 조치를 하고 계속 경영 정상화에 대해서 계속 관리 감독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이제 많은 일부 보험사들이 리스크를 어떤 이런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험 위험이라든지 금리 위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요. 실제로 뭐 최근에 이제 일부 큰 회사도 공동재보험도 관심을 갖고 있고 실제 공동재보험도 최근에 체결되었다는 기사도 있고요. 아마 그런 거를 통해서 뭐 보험회사들이 어떤 향후의 변동성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막 부실보험사 발생 그 향후 처리보다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계속 보험업계와 협업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안 생겨서 보험 소비자가 그런 어떤 극단의 조치 또 뭐 피해가 갈 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을 노력하는 게 감독당국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전문업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카드 사용량은 점점 늘고 있죠. 점점 늘고 있고 문제가 되는 거는 청년층, 30대 이하 청년층의 그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문제가 좀 클 것 같은데요. 기사를 보니까 이제 다중채무로 해서 카드론을 여러 회사한테 받는 청년층들이 30대 청년층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고 있고 해당이 2002년 카드 대란 나기 2003년 카드 대란 나기 전 수준과 비슷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감독당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어떤 식으로 가이드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그 카드론의 뭐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많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이제 기사상으로 뭐 카드 대란 전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카드 대란하고는 사실은 지금 이제 건전성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대출도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카드론보다는 주로 현금 서비스가 좀 많았는데 그 대출의 질이라든지 아니면 그 신용 판매 대비해서 비중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지금 훨씬 더 이제 양호한 수준이어서 카드 대란과 같은 그런 상황은 일단 뭐 그거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층에 대한 이제 대출의 증가에 대한 부분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통 청년층에 대해서 어떤 대출이 증가하는 걸 우려를 하는 이유는 청년층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소득이 좀 많이 적거나 아니면 좀 뭐 불안정하거나
뭐 소득이 아예 없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게 부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가계대출 정책의 가장 이제 중요한 원칙은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이고, 그 큰 원칙 하에서 어떤 급격한 뭐 변동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DSR 적용 범위를 이제 처음엔 작게 가져가다가 점점점 이제 확대를 해나가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총대출 2억 원 이상 차주가 포함이 되었고, 이제 올해 7월부터는 총대출 1억 원 이상 차주까지 포함이 되면서 점점 이제 DSR 규제를 받는 차주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 카드론의 경우에도 이제 카드론 정식 명칭이 장기 카드 대출이거든요. 현금 서비스는 단기 카드 대출이고, 장기 카드 대출도 이제 올해부터는 DSR 대상, 차주별 DSR 산정하는 대출로 들어갔기 때문에 차주별 DSR 대상이 되는 이제 차주들에 대해서는 카드론을 이제 그런 차주들이 카드론을 신청할 때는 그 소득 부분을 다 같이 보도록, 그리고 다른 대출을 다 같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도 카드론 받은 거는 이제 그 다른 대출할 때 이제 대출로 들어가 있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장기 카드 대출 역시 어떤 상환 능력을 보는 큰 틀에 이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상환 능력에 따른 대출 원칙의 적용을 이제 카드 대출 역시 받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저희도 막 고민을 한 게, 나이가 어리다, 많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금융의 접근에 대한 기회를 달리하는 거는 이게 또 다른 어떤 차별의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보다는 상환 능력에 따른 어떤 대출의 원칙이 이제 정착이 되면서 이제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이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세 분 강사님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Q&A 세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